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양도담보가 있어요. 양도담보. 이 국세기본법 할 때부터 많이 배우신 거죠. 그래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등기 등록에는 관계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사실상 양도가 돼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양도담보를 하더라도 이제 등기는 이쪽으로 넘어가 있죠. 등기는 넘어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양도가 없는 거죠. 양도담보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단순해요. 이제 쓰면. 다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를 안 갚은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완전히 귀속되죠. 그러면 그때는 양도가 있는 거예요. 양도가. 이제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형식을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세무서는 보고 놀래겠죠. 양도세 신고 안 했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로서 양도담보 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면은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때 하면 괜찮아요. 그게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부담부 증여 가볼게요. 요즘 양도가 가장 핫한 거예요. 양도가. 근데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무적으로는 핫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쪽에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고 부담부 증여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자, 자산의 가격이 있고 여기 부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사상은 이걸 재산이라고 부르고 적극재산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소극재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채무 인수 부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상의 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걸 넘겼다. 부담부 증여로. 그러면 이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되는 거고 양도로 보는 거죠. 누구의 양도예요? 납세 의무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부분은 증여죠. 증여. 이거는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는데 전세보증금은 네가 갚아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전세보증금도 유상이 되고 나머지는 무상이 돼야. 이해하시겠죠? 무상이 되면 이건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무상이니까.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양도가액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파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하는 게 일반 통상적인 예예요. 감정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양도가액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럼 취득가액은 뭘로 해야 돼? 이때도 기준시가로 해야 되는 거야. 동일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되게 낮아, 양도가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양도세는 무조건 나요. 기준시가는 올라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렇죠? 대신 양도가액 자체는 이게 되는 거지. 세무회계 같은 데서 부채 인수액. 증여가 줄어드는 거죠.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근데 취득원가는 요거 베이스지만 안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원가 기준시가에서 출발하니까 되게 낮아져요. 여담이고 그냥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은 네가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은가라는 문제 있죠. 와이프한테 주면서 혹은 신랑한테 주면서 빚은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지 마 이 새끼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 저는 그렇게는 받기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있어요. 빚은 내가 갚을게. 전부 증여세 신고하고요. 빚은 본인이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가액이 올라가겠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저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죠? 실제 증여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우리 세법은 그거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할까요? 추정할까요? 추정하는 거지. 이걸 의제해놓으면 큰일 나죠? 진짜 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정하는 거, 추정. 그러면 유상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추정을 법률상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추정을 해놓았다고. 여러 그냥 정황이나 사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은 그냥 추정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납세자가 유상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 인수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증하고 싶으면 반증, 즉 유상을 주장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채무 인수를 주장하는 거죠.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납세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주장할 수도 있고 아들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다 증여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우자 입장에서, 수중한 입장에서는. 저쪽에서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납세자 측에서 부가처분된 사람이 입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증의 방법도 의미가 있겠죠. 이건 너무도 많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입증을 국민은행, 신한은행 차입금이에요. 쉽죠? 금융기관에서 차주 확인만 해주면 돼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면 돼요. 정부나 금융기관의 부채가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전세보증도 이런 거. 아니면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한 이자, 이제 채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이자 줬었겠죠? 채무 상환 같은 거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입증하면 돼요. 요 입증에 대한 얘기는 상속 증여세에 꽤 많아요. 시험에 몇 번 출제됐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의의는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줄에 가보면 승계되는 부채 있죠? 거기다 밑줄 그어보시면 되고, 승계되는 부채.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유상 양도로 본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2번 채무 인수의 입증이죠? 채무 인수 입증.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채무 이전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금융기관 채무 또는 법률상 신뢰할 수 있는 문서와 이자 및 담보 제공 여부 등으로서 실제 채무가 승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 인수액은 부인되고 전부 증여된 것으로 보겠다. 수증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되겠죠. 자, 마지막에 중첩적 채무 인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은 법률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면책적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중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갑액에서 을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면책적이라는 건 을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첩적이라는 건 뭐예요? 갑액에서 을로 넘어갔는데 갑과 을 모두 채무자가 되는 거죠. 담보권자 입장에서, 대출해준 입장에서는 차주가 변경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때 당연히 이걸 선호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보통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 근데 네가 빌린 거랑 내가 빌린 거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한 1억을 빌렸는데 너한테 빌려줬어요. 물론 나보다 부자일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그냥 추정이야. 진짜?
그렇지만 나한테 빌려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가 빌렸는데 나로 차주로 바꾼다면 은행은 땡큐 하겠죠. 근데 내가 빌렸는데 갑자기 얘가 차주 내 맘대로. 은행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냐고 그러겠죠? 쟤 어딜 봐서 그렇게 했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뭐 한 건 아니에요. 그 실제 사건인 거야. 갑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의사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질문해가지고 뭐 모의고사 문제 봤는데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학원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근데 부가세 문제였는데 병원인데 면세사업자인데 주식회사로 했더라고. 병원 주식회사가 없습니다. 병원, 병원은 비영리법인만 있을 수 있어. 비영리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다 넘겨. 그런 걸 법률상 출연이라고 불러요. 출연. 출자가 아니에요. 출자는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아오는 건데요. 출연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고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증여받은 거예요. 출연하면.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는 채무 인수할 수 있잖아요.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이고 채무 인수되지 않은 부분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게 돼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뭐 채무 인수 없이 넘겼다 라고 하면 이 개인 사업자 하던 병원을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의료재단 같은 데 넘기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인허가가 나와야 돼. 인허가. 그래서 우리 병원 원장님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비영리 의료법인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세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득세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계속 잠겨놓을 수 있잖아. 어마어마한 거죠.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까지 설정해서 이거 세금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야. 대박 아이템이지. 대박. 인허가가 안 나와요. 어디서만 나오냐면요. 지방에서만 나와요. 지방에서. 서울엔 병원 넘치죠. OECD 기준이 3.3명, 3.4명인데 서울에 3.1명이 되잖아요. 지금 요즘 신문 보니까. 지방에가 1점 몇 명인 거지. 지방이 없다는 거잖아. 의사분들이. 지방에선 좀 나오고. 경기도권도 안 나와요. 인허가가. 경기도권에서 최근 5년 이내 인허가 비영리를 받은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대단한 애들이죠. 그래서 신문 나중에 검색해봐요. 그분이 월급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받을 거야 아마. 연봉이 근로소득으로 받는데 100억 정도 받더라고요. 어쨌든 놀랄 일이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지방에서만 가능해 일반적으로. 는 사람 부동산 넣었죠? 무상으로 주잖아요. 기부금이에요. 세액공제 겁나 많아. 옛날 소득공제 시절엔 대박이 한 10년 동안 세금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였어. 대박이죠 대박. 한때는 이게 법정인 시적도 있었어요. 지정인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죠. 세금도 줄고 땡큐인 거야 땡큐. 근데 어쨌든 이게 부담부 증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이 장사가. 그 이자도 자기가 계속 냈던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채무 인수를 내가 돈을 갖고 있다. 얘가 인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기부금 세액공제 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안 내거든요. 이게 잘 했는데 이 병원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돈을 계속 갚았다. 그러니까 채무 인수가 안 됐으니까 나 양도세 낸 거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기가 이자 계속 갖고 있으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닌 것 같은데 이자는 네가 대신 갚을 수 있는데 채무 인수가 얘가 명의가 차주가 돼 있잖아 지금. 차주가 살아있잖아. 얘가 언젠가 돈 생기면 갚을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급해? 그런 거죠. 왜 이렇게 급해? 진짜로 얘가 갚지 않는 거 디폴트가 나면 네가 갚으면 그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때 찾아와 그때. 후발적 경정 청구 있으니까. 그 신고한 다음에 5년 이내도 아니고 신고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니까 충분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성급하게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금 내라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첩적 채무 인수도 인수된 건 마찬가지다. 채무 인수는 됐다 라는 판례예요.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별표. 조합의 출자, 조합의 탈퇴. 이미 배웠죠. 그래서 조합의 출자하는 건 현물 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양도로 본다. 그때 가액이 지분 가액을 곱한 거냐 아니면 부동산 가액 전부냐 했을 때 전부라고 했었던 거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조합에서 탈퇴해요. 탈퇴. 그래서 어떤 물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 받은 것은 조합의 소득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그 물건을 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소득 과세 대상으로 넘겼을 때 우리 조합 자체 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거의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경매 있죠, 경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에 산 부동산이 있었는데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한 10억 좀 됐어요. 그랬다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경매에 올려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 돈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들이 돈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 의사로 낸 것도 아닌데, 내 의사로 그게 팔린 것도 아닌데 내가 양도세 내야 되냐,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만하죠. 그렇지만 그동안 신났죠? 왜 양도가 없어요? 자기 채무의 소멸이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당연히 양도세 내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의 자의에 의한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수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내 땅 뺏어가면서 왜? 내 땅 뺏어가면서 왜? 양도세까지 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용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자발적 의사, 양도는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뭐 얘기할 건 없는데 납세자들이 엄청 화가 나죠. 그리고 수용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수용 주체 앞에 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그렇죠? 데모하고 누워서 막 침 뱉고 그런 사람이 때문에 자기 침 뱉고 자기가 받고 개또를 보여주는 거지. 나는 진짜 또라이다 이러면서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쇼부가 잘 안 나요. 국가가 이제 중간에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지. 그러면 세후 보상금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있어요.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작년에 시험 본 친구가 선생님 수업 시간 그 시험 볼 때 그게 생각나서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누워서 춤 뱉는 거예요. 또라이죠. 어쨌든 다행히 합격했는데, 일본 세법은 규정이 있는데 우리 세법은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물상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내 보증을 서준 거예요. 보증을. 갑이 채무를 일으켰는데 내가 채무자예요. 을이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근데 이제 자기 담보를 걸어준 거예요. 부동산을. 그래서 이게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양도세를 내야 되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을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지 않아요? 나는 보증서지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난 그동안 신나지도 않았죠. 불안만 했죠. 저거 잘못될까 불안했는데 실제 그 망해버린 거죠. 근데 국가가 양도세 내라고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보증을 섰으면 채무 10억을 갚아주는데 내 땅으로 갚았다는 얘기예요. 내 땅으로. 나는 생긴 거 납득인데 하나도 없는데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담세력 없는데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뭐 어떻게 봤냐면 보증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는 거래를 끊어서 보는 거지. 보증 채무 소멸 따로 보고 보증 채무가 발생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참고로 내가 너무 이상해서 이제 논문 같은 거 뒤져보면 일본 세법은 이게 아예 통칙이 있더라고.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본 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 대법원은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너무 억울해 보여요. 그게 밑에 있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 구상금 채권이 있다. 일단 양도에 해당한다. 보증채무 이행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쟤한테 받을 돈이 생긴 거죠? 신기하죠. 정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확정된 경우 그때 후발적 경정 청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